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4년 8개월. 어떤 기술도, 어떤 기업도 감히 넘보지 못할 만큼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동안 중국 BOE가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때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는 말까지 나올 만큼 BOE는 빠르게 세계를 장악해왔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메타 스마트 글라스까지 모두 그들의 손에 들어가는 듯 보였죠. 하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닌 도둑질입니다. 훔친 기술로 만든 제품이 시장에 설 자리는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의 신화를 무너뜨리고 글로벌 OLED 판도를 바꿔놓은 한국의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모건입니다. 30년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과 무역 분쟁을 다뤄온 조사국장이죠.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애플,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공급망 보호 업무를 수없이 처리해왔어요. 특허 침해부터 기술 탈취까지 웬만한 분쟁은 다 봤다고 자부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제 책상 위에 한 권의 재소장이 올라왔어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BOE를 상대로 낸 것이었죠. OLED 핵심 기술을 불법으로 탈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에게 밀리니까 견제하려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중국의 BOE는 정말 놀라운 성장을 보여준 기업이었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냈죠.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첨단 제조업 육성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죠. BOE 역시 그런 국가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봐온 중국 기업들의 발전 속도는 정말 놀라웠거든요. 스마트폰부터 전기차까지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도 물론 기술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의 실력은 인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중국만큼은 아니라고 봤어요. 한국은 중간 정도 수준이겠지.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 기업들과 직접 일해본 경험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 기업들과의 분쟁을 다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재소장을 읽어보니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긴 했어요. 핵심 인력 스카우트부터 시작해서 설계도 유출까지 세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BOE가 기술을 훔쳤을까? 아니면 정당한 경쟁에서 밀리니까 억지를 부리는 건 아닐까? 제가 그동안 봐온 케이스들을 생각해보면 이런 주장 중 상당수가 과장되거나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리면 흔히 법정으로 가죠. 특허 소송이나 기술 탈취 주장을 통해 상대방을 견제하려고 해요. 이번 사건도 그런 케이스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기업들 간의 분쟁에서는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곤 했어요.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았죠. BOE의 성장세는 정말 눈부셨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국 기업이었는데 어느새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어요. 애플의 아이폰에도 BOE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시장 점유율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대규모 투자와 우수한 인재 영입,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정도 성장이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의 결과겠지.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제조업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어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생산 능력도 뛰어나고 기술력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었죠. BOE의 성공도 그런 중국의 전반적인 발전 과정의 일부라고 봤습니다. 게다가 BOE는 이미 LCD 분야에서도 상당한 기술력을 보여준 바 있었어요. 텔레비전용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는 이미 세계 1위였죠. OLED로의 전환도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반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물론 OLED 분야의 선두주자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용 OLED에서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중국의 추격이 워낙 빠르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경쟁에서 밀리니까
법적 수단에 의존하려는 거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흔히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법정에서라도 상대방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의 제소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했습니다. 제소장을 보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이게 기술 탈취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조사는 철저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원칙주의자거든요. 감정보다는 증거와 데이터를 중시하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 같았어요. 아마 근거 부족으로 기각되겠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BOE의 기술력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중국의 급속한 기술 발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중국이니까 가능한 일이야.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술력은 있지만 중국만큼은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진짜 진실은 모른 채 말이죠. 제소장을 받고 며칠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측에서 상세한 자료들을 제출해왔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보니 정말 많은 준비를 해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이 정도로 기술 탈취를 입증할 수 있을까? 삼성 디스플레이의 주장은 이랬어요. BOE가 자신들의 핵심 연구원들을 빼가면서 OLED 기술을 통째로 가져갔다는 거였죠. 특히 박민수라는 연구소장이 직접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20년간 쌓아온 기술이 하루아침에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어. 기업 간 인력 이동은 흔한 일이거든요.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래요. 우수한 인재들이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이직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걸 가지고 기술 탈취라고 할 수 있나? 저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측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했어요. 전직 연구원들이 BOE로 이직한 후 비슷한 기술이 나왔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시기적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 게다가 OLED 기술 자체가 이미 널리 알려진 분야였어요. 기본 원리는 공개되어 있고 각 회사마다 세부적인 구현 방식만 다를 뿐이었죠. 한편 BOE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법무실장인 류젠이라는 사람이 직접 미국까지 와서 설명회를 열었어요. BOE의 OLED 기술은 순수한 자체 연구개발의 결과입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류젠은 정말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논리정연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죠. 중국은 이제 모방의 시대를 넘어 혁신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BOE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는 중국의 기술 발전상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줬어요. 연구개발 투자 규모, 특허 출원 건수, 우수 인재 영입 현황까지 모든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투자와 노력이면 충분히 독자 기술 개발이 가능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BOE의 성장 과정을 보면 정말 놀라웠거든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중소기업 수준이었는데 어느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이런 성장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죠.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정책의 핵심 대상이었고 국가적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어요. 이 정도 지원을 받으면 기술 개발이 불가능할 리 없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반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주장은 어떨까요? 물론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긴 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있지만 법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태도도 좀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자신감 있게 나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해하는 것 같았어요. 박민수 연구소장과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희 기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지켜내지 못하면. 그의 말에는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감정적 호소보다는 객관적 증거를 중시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해. 법무실장 류젠은 정말 치밀했어요. 언론 대응도 완벽했고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었죠. 삼성의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입니다. 정당한 경쟁에서 밀리니까 법정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그의 이런 발언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어요. 실제로 여론도 BOE에게 유리한 편이었습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거든요. 아시아의 기술 강국들이 서로 경쟁하는 건 좋은 일 아닌가. 독점을 깨뜨리는 건전한 경쟁이지.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저도 어느 정도 동감했습니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소비자에게도 좋은 일이니까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OLED 시장을 독점해왔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가격도 비쌌고 공급도 제한적이었죠. BOE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가격은 내려가고 공급도 늘어났어요. 애플 같은 고객사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이런 변화가 나쁜 건 아니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측에서는 계속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에요. 명백한 기술 도용입니다. 박민수 연구소장의 말이었어요. 그는 정말 진지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연구자답게 기술적인 세부 사항까지 설명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적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리우제는 정말 정치적으로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미국 내 중국계 단체들과도 연계해서 로비 활동을 벌였죠. 이 사건은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에요. 공정한 경쟁을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어요. 실제로 일부 의회 의원들도 이런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무역 자유화와 공정 경쟁을 강조하면서 BOE 편을 들었죠. 저는 이런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직 증거와 사실만으로 판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치적 고려는 배제하고 순수하게 법적 근거만 보자. 그런 마음가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서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저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출장을 결정한 거죠. 사실 한국에 가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아시아 출장은 주로 중국이나 일본이었거든요. 한국이라 어떤 곳일까? 솔직히 별다른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조사 정도로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규모부터가 엄청났어요. 터미널이 이렇게 크고 웅장할 줄 몰랐거든요. 세계 여러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 정도 수준은 처음이었어요. 시설도 최첨단이고 디자인도 정말 세련됐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인프라를 갖추고 있구나. 제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놀라운 건 입국 절차였습니다. 정말 빨랐어요. 중국 출장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은 보통 공항에서 몇 시간씩 묶여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서류 검사도 까다롭고 특히 제가 무역 관련 공무원이다 보니 더 복잡했어요. 때로는 별도 조사를 받느라 반나절을 공항에서 보낸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어요. 30분도 안 되어서 입국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나?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교통 체계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죠.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본사로 향하는 길에 안내해준 직원이 말했어요. 오늘 보안 절차가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회사나 보안은 철저하겠지. 하지만 막상 회사에 도착해보니 예상과 달랐어요. 일단 출입 절차부터가 정말 복잡했습니다. 신분증 확인은 기본이고 금속 탐지기까지 통과해야 했어요. 휴대폰과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는 모두 맡겨야 했죠. 이 정도로 할 필요가 있나? 처음에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연구소 건물에 들어가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철저하더라고요. 각 층마다 출입 통제가 있었고 구역별로 접근 권한이 달랐어요. 심지어 연구원들도 자신의 담당 구역 외에는 못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군사시설 수준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민수 연구소장이 직접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저희는 모든 연구 과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누가 언제 어떤 실험을 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요. 그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세세한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연구원 개개인의 출입 기록까지 다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갔고, 어떤 장비를 사용했는지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철저하네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교해봐도 이 정도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민수 연구소장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OLED 기술은 정말 중요한 국가 자산이거든요.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연구 기록들을 보여주면서 더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이 기술 하나 개발하는 데 수십억 달러가 들어갔어요. 수천 명의 연구원이 20년간 매달린 결과물이죠. 화면에 나타난 연구 일지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날짜별로 실험 내용과 결과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실패한 실험들도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왜 실패자까지 기록하나요? 제가 물어보니 박민수 연구소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실패도 소중한 데이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성공한 것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을 남기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면 기술 축적이 확실하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박민수 연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이 남다른 거예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연구소를 둘러보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장비들도 정말 최첨단이었어요. 특히 OLED 패널을 만드는 증착 장비를 보니 감탄이 나왔습니다. 방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였어요. 이 장비는 어디서 만든 건가요? 대부분 자체 제작한 거예요. 시중에 파는 장비로는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연구가 불가능하거든요. 박민수 연구소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장비까지 자체 제작한다니요. 그럼 이 장비 설계도도 다 보관하고 있나요? 물론이죠. 모든 설계 자료는 별도의 보안 서버에 저장됩니다. 그는 정말 자신감 있게 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철저해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완벽한 보안 시스템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박민수 연구소장이 제 생각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모건 국장님, 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는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퇴사자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누가 언제 퇴사했는지, 퇴사 후 어디로 갔는지까지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5년간 퇴사한 연구원들의 명단이 떠 있었어요. 이름, 퇴사일, 이직 회사명까지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좀 과하지 않나요? 제가 물어보니 박민수 연구소장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한테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이미 몇 번 당했거든요. 핵심 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기술이 유출된 적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까지 보여줬습니다. 몇 년 전 중국 기업으로 이직한 연구원들의 명단이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간 후 6개월 만에 비슷한 기술이 중국에서 나왔어요. 박민수 연구소장의 말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는 거군요. 저는 이제야 그들의 입장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것만으로는 기술 탈취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아무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도 추측만으로는 안 되니까요. 박민수 연구소장이 제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공개하기에는 너무 민감한 내용들이라서. 그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떤 증거인가요? 내부 이메일과 설계도 유출 흔적들이요. 하지만 이걸 공개하면 저희 회사 내부 정보까지 다 드러나게 돼요. 박민수 연구소장은 정말 고민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삼성 디스플레이의 딜레마를 이해했어요. 증거를 공개하려면 자신들의 기밀까지 노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박민수 연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매일매일 더 많은 기술이 유출되고 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철저한 모습에 놀랐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호텔로 돌아갔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 깊이 있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주장이 단순한 견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선 BO의 인력 채용 현황부터 살펴봤어요. 지난 5년간 채용된 핵심 인력들의 출신을 추적해봤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BO의 OLED 연구진 중 상당수가 한국 기업 출신이었어요.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체 핵심 연구진의 30%가 넘었어요.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채용 시기도 의미심장했어요. 대부분 삼성 디스플레이가 새로운 기술을 발표하기 직전에 이직한 사람들이었죠. 예를 들어 폴더블 OLED 기술이 공개되기 3개월 전에 관련 연구진이 BOE로 이직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BOE에서 비슷한 기술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인력 이동만으로는 기술 탈취를 입증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때 제 후배인 조애나 밀러가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엘리자베스, 이 자료 좀 봐요. 조애나가 보여준 건 공급망 분석 자료였습니다. BOE가 OLED 생산에 사용하는 핵심 부품들의 공급업체 목록이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이 한국 업체들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중국에도 관련 업체들이 많은데 굳이 한국에서 가져올 이유가 있을까요? 조애나의 지적이 날카로웠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BOE가 사용하는 증착 장비, 봉지 재료, 드라이버 IC 등 핵심 부품들이 모두 삼성 디스플레이와 같은 업체에서 나온 것들이었죠. 심지어 일부는 삼성 디스플레이 전용으로 개발된 부품들이었어요. 이건 정말 이상해. 공급업체들에게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BOE 측에서 삼성과 똑같은 사양을 요구했어요. 심지어 부품 번호까지 동일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증언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동일한 설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다른 공급업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왜 굳이 한국 부품을 쓰려고 하나 했는데 알고 보니 삼성 설계를 그대로 복사하려는 거였어요.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아직 부족했어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정황 증거에 불과했거든요. 그때 조애나가 또 다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BOE 내부에서 유출된 이메일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구한 거야? 제가 물어보니 조애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제공한 거예요. 그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메일 내용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BOE 임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어요. 삼성 설계도 확보 완료. 양산 준비 가능. 한국 연구진 추가 영입 필요. 핵심 기술자 명단 첨부. 이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설계도 파일명이었습니다. 아예 대놓고 삼성 설계도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이제 확실해졌어.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메일의 진위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분석해봤어요. 결과는 진짜였습니다. 메타데이터와 서버 로그를 모두 확인한 결과 조작된 흔적이 없었어요. 실제로 BOE 내부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이 맞았습니다.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BOE의 OLED 기술은 정말로 삼성에서 훔쳐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이 증거들을 공개하면 한국 정부의 첩보 활동이 드러날 수도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BOE 측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어요. 리우젠 법무실장이 직접 워싱턴에 와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었죠. 이런 의혹은 모두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음모예요. 그는 정말 능숙하게 여론전을 펼쳤어요. 일부 의회 의원들도 BOE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자유무역을 해친다는 논리였죠. 심지어 애플 같은 고객사들도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BOE와의 거래가 중단되면 공급망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말 복잡한 문제네. 하지만 저는 원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그에 따라 판단해야 했어요. 조애나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에요. 지식재산권의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죠.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만약 이런 기술 탈취를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기업들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자. 저는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까? 제가 가진 선입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진짜 놀라운 일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공급업체들이 직접 나서서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증인은 OLED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 대표였습니다. 그는 정말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BOE에서 주문서를 보내왔는데 삼성 설계도를 그대로 복사한 거였어요. 그가 보여준 주문서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부품 번호부터 시작해서 세부 사양까지 모든 게 삼성과 동일했어요. 심지어 삼성에서만 사용하는 특수 코드명까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로는 설명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그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BOE 직원이 삼성 내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정말 대담한 일이었어요. 두 번째 증인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장비 제조업체 관계자였는데 BOE에서 직접 삼성 공장을 견학하자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기술 교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 삼성 생산 라인을 몰래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그의 증언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BOE의 기술 탈취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어요. 박민수 연구소장이 직접 가져온 내부 이메일이었습니다. 삼성 전직 연구원이 BOE로 이직한 후 보낸 메시지였어요. 설계도 파일 첨부합니다. 이걸로 6개월 내 양산 가능할 것 같아요. 이메일에는 실제로 삼성의 핵심 설계도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파일명을 보니 더욱 명확했어요. 아예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박민수 연구소장이 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 회사에서 15년 동안 일했어요. 핵심 프로젝트를 모두 담당했던 사람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이 설계도 하나가 저희 회사 매출의 30%를 좌우하는 기술이에요. 20년간 3만 명이 개발에 참여한 결과물이죠. 숫자로 들으니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박민수 연구소장은 계속 설명했어요. 저희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아세요? 수만 번의 실험을 통해 최적의 조건을 찾아낸 거예요. 그는 연구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의 데이터였어요. 실패한 실험만 수천 건이 넘었습니다. 각각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조금씩 개선해 나간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걸 하루아침에 가져간 거예요. 박민수 연구소장의 말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20년이에요. 20년. 그 순간 저는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으로 감정적으로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수하게 법적 증거만 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박민수 연구소장의 절절한 호소를 듣고 나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20년간의 노력이 이렇게 쉽게 사라져도 되는 건가?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를 살펴보니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OLED 분야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정말 독보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용 OLED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애플, 구글, 샤오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삼성 OLED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시장 점유율이면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제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놀라운 건 기술 혁신 속도였습니다. 매년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폴더블 OLED,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저전력 LTPO 기술까지 모든 혁신의 중심에 한국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했구나. 그런 깨달음이 들었어요. 한편 BOE 측에서도 강력하게 반박해왔습니다. 리우젠 법무실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런 주장들은 모두 조작된 증거입니다. 한국 정부와 삼성이 짜고 벌이는 일이에요. 그는 정말 당당했습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구시대적 발상이죠.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어요. 리우젠의 반박도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의 태도가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진짜 결백하다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조애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제 확실해진 것 같아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판결을 내리면 정치적 파장이 클 수도 있었거든요.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고, BOE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이런 결정을 내려도 될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연구소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건 우리의 20년이에요. 20년간의 노력과 헌신, 수만 번의 실험과 시행착오, 수십억 달러의 투자와 수천 명의 연구진.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도 되는 건 아니었어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내 역할이지. 저는 다시 한번 제 소임을 떠올렸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건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명백한 증거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큰 압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정적 증거들이 쌓이면서 사건의 흐름이 비오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압력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압박은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상원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역위원회 소속 의원이 저와 면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죠. 뭔가 이상한데 보통은 이런 케이스에 정치인들이 직접 개입하지 않거든요. 의원실에 가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의원은 평소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해왔던 사람이었어요. 모건 국장, 이번 비오이건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의 첫 마디였어요. 무역 관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니까요. 정치적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의원님, 저는 오직 법적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정치적 고려는 제 소관이 아니에요. 의원은 조금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공정해야 합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두 번째 압력은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스티븐 해리스라는 애플 공급망 담당 부사장이 직접 저를 찾아왔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모건 국장님, 애플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했습니다. BOE는 애플의 중요한 파트너예요. 만약 공급이 중단되면 아이폰 생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어요. 연간 2억 대 이상의 아이폰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큰 규모였습니다. 그럼 소비자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스티븐 해리스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도 기술 탈취의 피해자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BOE가 훔친 기술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누리는 셈이죠. 스티븐 해리스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는 다시 경제 논리로 돌아갔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요. 삼성만으로는 애플의 물량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이것도 사실이었어요. 세 번째 압력은 BOE 측에서 직접 온 것이었습니다. 리우젠 법무실장이 또다시 워싱턴에 와서 저와 면담을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공격적이었습니다. 모건 국장님, 이번 조사에는 명백한 편견이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강하게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제공한 조작된 자료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있나요? 제가 반박하자 리우젠은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만약 부당한 판결이 나온다면 보복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협박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으로는 제 판단을 바꿀 수 없어요. 리우젠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이런 압력들이 계속되면서 정말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고민하게 됐어요. 정말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 판결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수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면?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조애나가 찾아왔습니다. 제 고민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엘리자베스, 무슨 일이에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정치적 압력부터 경제적 고려사항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조애나는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기억해요.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말이에요. 무슨 뜻이야? 우리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혁신과 창의성을 지키는 거죠. 조애나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만약 이번에 우리가 굴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누가 연구개발에 투자하려고 할까요? 그녀의 지적이 날카로웠어요. 20년간 연구한 기술을 하루아침에 빼앗겨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누가 혁신하려고 하겠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수십 년간 기준이 될 거예요. 조애나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공정한 경쟁과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 중요했죠. 고마워, 조애나. 내가 맞아. 제 마음이 다시 확고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증거가 명확한 이상 그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이죠. 정치적 압력이나 경제적 고려사항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이 얼마나 파장을 일으킬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판결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최종 판결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수개월간의 조사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정말 신중했습니다. 이 결정이 앞으로 수십 년간 기준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ITC 예비 판결 발표일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삼성 전직 연구원들의 이직 현황, BOE 내부 이메일의 설계도 파일들, 공급업체들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 증거인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적힌 자료 파일. 모든 증거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BOE의 OLED 기술은 명백히 삼성에서 탈취한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기자회견장은 정말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한국과 중국 언론은 물론 미국 주요 매체들도 모두 왔습니다. 제가 단상에 오르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이들이 제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 디스플레이 대 BOE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BOE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핵심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했습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BOE 및 관련 계열사들의 OLED 제품에 대해 미국 시장 수입 금지 조치를 명령합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수입 금지 기간은 14년 8개월로 설정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어요. 14년 8개월이라는 건 정말 전례 없는 장기간이었거든요. 또한 BOE는 미국 내 모든 영업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단순히 제품 수입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영업 자체를 금지한 거였죠. 보증금은 100% 몰수하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강도의 제재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14년 8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요?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저는 준비된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BOE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기술의 가치와 피해 규모를 고려한 것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데 걸린 시간이 20년이었음을 감안했습니다. 영업 금지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단순히 해당 제품만 금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OE가 다른 방식으로 불법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제 답변에 중국 기자가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는 명백한 무역 차별 아닙니까? 이번 판결은 순수하게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국적이나 정치적 고려와는 무관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판결 내용이 발표되자 각계의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측에서는 환영 성명을 발표했어요. 박민수 연구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저희의 노력이 인정받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가득했어요. 이번 판결로 전 세계 혁신 기업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BOE 측의 반응은 격렬했어요. 리우젠 법무실장이 즉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이는 정치적 편견에 기반한 부당한 판결입니다. 즉시 항소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도 강하게 반발했어요. 상무부에서 공식 성명을 통해 보복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응도 있었어요. 일부 미국 기업들이 판결을 지지한다고 나선 거였죠.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 기업들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의 근본이라면서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심지어 애플도 입장을 바꿨어요. 스티븐 해리스가 다시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공급망 차질을 걱정했지만 생각해보니 장기적으로는 옳은 결정인 것 같아요. 불법 기술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건 애플 가치에도 맞지 않거든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판결 발표 후 며칠간 언론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역 제재라는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옳은 결정이었다고 말이에요. 특히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의 반응을 보니 더욱 확신이 섰어요. 일본의 소니, 독일의 지멘스,
네덜란드 ASML까지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조애나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정말 용감한 결정이었어요. 역사에 남을 판결이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이 판결로 인해 BOE는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14년 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된 거죠. 더 중요한 건 이 판결이 선례가 됐다는 점이었어요. 앞으로 기술 탈취에 대한 제재가 훨씬 강화될 것이라는 신호였죠. 전 세계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남의 기술을 훔치려는 시도는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정말 뿌듯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한국 기술력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중간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무엇보다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번 한국행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음가짐부터가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박민수 연구소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모건 국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인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덕분에 저희가 20년간 쌓아온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박민수 연구소장은 저를 다시 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곳을 보여줬어요. 이번엔 저희의 미래 기술까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가 안내한 곳은 차세대 OLED 연구소였습니다. 지금 개발 중인 건 투명 OLED예요. 완전히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거죠. 시연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유리처럼 투명한데도 선명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제가 물어보니 박민수 연구소장이 설명했어요. 자동차 앞유리에 내비게이션을 표시하거나 건물 유리창에 광고를 띄울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곳이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런 기술도 20년 후엔 누군가 훔쳐가려고 할까요? 제가 반쯤 농담으로 말하니 박민수 연구소장이 웃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걱정 안 해요. 모건 국장님 같은 분들이 지켜주실 테니까요. 그의 말에 뭉클함이 느껴졌어요. 또 다른 연구실에서는 플렉서블 OLED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종이처럼 구부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였죠. 이걸로 접이식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어요. 펼치면 태블릿이 되고 접으면 스마트폰이 되는 거죠. 실제로 시제품을 보여줬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반으로 접었다 펼쳤다 해도 화면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 개발에도 10년이 걸렸어요. 박민수 연구소장의 설명이었어요. 처음에는 접으면 바로 깨졌거든요.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 지금의 소재를 개발했죠. 그 과정을 들어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 연구진들의 끈기와 창의력에 감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민수 연구소장이 특별한 걸 보여줬어요. 세계 최초로 개발한 8K OLED 스마트폰이었죠. 이 정도 해상도면 육안으로는 픽셀을 구분할 수 없어요. 실제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선명하죠. 정말 놀라운 화질이었어요. 사진이 아니라 실제 창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박민수 연구소장이 그 스마트폰을 제게 건넸어요. 저희 기술의 정수가 담긴 제품이에요. 모건 국장님이 지켜주신 기술로 만든 거죠.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박민수 연구소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국 기술의 상징이에요. 저희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성과물이죠. 그 말을 듣고 나니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연구소를 둘러본 후 박민수 연구소장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의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저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중간 수준 정도로 생각했어요. 중국보다는 못하다고 여겼죠. 박민수 연구소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익숙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기술 강국이에요.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는 나라죠. 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20년 전만 해도 저희도 남의 기술을 따라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죠. 박민수 연구소장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혁신하겠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앞서가겠습니다. 그의 말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선입견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어요. 둘째, 진실의 힘이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압력이 있어도 사실은 사실이었어요. 셋째, 정의의 가치였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죠.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박민수 연구소장이 준 스마트폰을 다시 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화면이었습니다. 20년간의 노력과 헌신이 담긴 결과물이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진짜 강자였다.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었어요. 도전 정신, 창의성, 끈기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의 야경이 보였어요. 무수히 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혁신의 씨앗이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 돌아와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조사 과정과 판결 근거를 상세히 기록했어요. 보고서 마지막 문단에 제 소감을 적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의 진정한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였다. 20년간 축적된 혁신의 DNA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이 글로벌 기술 혁신을 이끌어갈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한국은 진짜 강자였다. 이 사건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편견을 깨고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 사람들의 저력을 제대로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박민수 연구소장이 준 그 스마트폰을 봅니다. 볼 때마다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그들의 열정이 떠올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루브르의 권위를 평생 자랑해 오던 루브르 재단의 국장이 한국의 박물관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녀는 오랫동안 일본의 장인 정신을 찬양하며 한국 문화를 가볍게 여겨왔던 인물이었기에 파리 문화계와 일본 관계자들까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귀국 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은 전 세계 젊은 세대의 새로운 성지입니다. 지금 세계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파리가 아닌 서울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에게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라고까지 말하자 유럽 언론은 연일 이를 보도하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프랑스 최고 문화 권위자가 한국을 새로운 문화의 성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소피 마르탱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재단에서 국제협력국장으로 일하고 있죠. 58년을 살아오면서 세계 어느 곳을 가봐도 루브르만큼 완벽한 박물관은 없다고 확신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루브르 피라미드를 바라보며 출근하는 제게는 자부심 그 자체였어요. 모나리자 앞에 서면 전 세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감탄하잖아요. 비너스 드 밀로 앞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완벽한 미를 마주하며 경외감에 빠져들고요. 그게 바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루브르는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에요. 인류 문명의 보고이자 예술의 성지이며 문화적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나폴레옹이 수집한 이집트 유물들, 프랑수와 1세가 사랑한 르네상스 작품들, 모든 것이 역사와 전통의 무게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직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장님, 이제는 서울국립중앙박물관이 더 인기래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박물관이 루브르보다 핫하다고 하던데요. 앙투안이라는 젊은 큐레이터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앙투안, 그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잠깐 관심을 갖는 것뿐이지 진정한 문화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어. 하지만 앙투안은 고개를 젓더군요. 국장님, 데이터를 보시면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데이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화는 숫자로 재는 게 아니야. 깊이와 품격으로 평가하는 거지. 저는 창밖으로 생강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루브르가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알아? 8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쌓아온 권위야.
하지만 국장님, 시대가 변했잖아요. 앙투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진짜는 진짜야. 진주 목걸이가 플라스틱 목걸이보다 가치 있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 아닌가? 그런데 국장님, 한국 박물관에서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뭔데? 오픈런이라는 게 있대요. 박물관 문이 열리기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박물관에서 오픈런. 그게 뭔 소리야? 평일 오전 10시도 안 된 시간에 입구 앞이 인파로 가득 찬대요. 마치 명품 매장 세일 때처럼요. 그것 봐, 그게 바로 문제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물관은 쇼핑몰이 아니라고. 조용히 사색하며 예술을 감상하는 곳이지. 굿즈도 엄청 인기래요. 호랑이 키링이나 까치 피규어 같은 걸 사려고 몇 시간씩 기다린다고. 굿즈,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문화재를 상품화해서 파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인가. 루브르에서도 기념품을 팔지만 그건 부차적인 것일 뿐이야. 앙투안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달 한 달 동안 한국 박물관 굿즈샵 매출이 49억 원이래요. 49억 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에 그 정도가 팔린다고? 네. 작년 같은 달 17억 원에 비하면 거의 3배 늘었어요. 그것도 한 달 만에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지? 넷플릭스 드라마 때문이래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작품이요. 드라마 때문에 박물관에 간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네, 그 드라마가 글로벌 흥행 2위를 기록했대요. 누적 시청수가 1억 8천만 회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 봐, 결국 오락거리에 휘둘리는 거 아닌가. 진정한 문화 애호가라면 작품 자체의 가치를 봐야지. 하지만 앙투안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사람들이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뭘 하는데? 해외에서 선물용으로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미국에 사는 딸을 둔 어머니가 딸 친구들이 한국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아져서 굿즈를 사러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일본에서도 한국 박물관 굿즈가 인기래요. 일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품 퀄리티가 좋다면서 선물용으로 여러 개씩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문화 콘텐츠의 힘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앙투안이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일본에서 공부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교토의 고즈넉한 절들, 다도의 정신적 깊이, 장인들의 섬세한 손길. 그런 것들이 진정한 동양 문화라고 생각했죠.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빠르고 자극적이고 시끄럽기만 할 뿐 깊이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한류라는 것도 결국 상업적 마케팅의 산물 아닌가?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일본에서 가져온 다도용 찻잔이 놓여 있어요. 15세기에 만들어진 라쿠야키 도자기였죠. 매일 아침 그 찻잔으로 차를 마시며 진정한 문화란 무엇인지 되새기곤 했습니다. 고요하고 성찰적이며 시간의 무게를 견뎌낸 것.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숙성되어 온 것. 그것이 바로 문화의 본질이라고 믿었어요. 루브르가 500년 넘게 지켜온 그 무게 말입니다. 진정한 문화는 그런 식으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루브르 앞에 서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천재성에 감탄하고 미켈란젤로의 조각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것.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프랑스 왕조의 영광을 되새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체험이 아닐까요? 앙투안, 자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확신이 곧 흔들리게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동아시아 문화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987년, 저는 25살이었어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던 저에게 교환학생 기회가 주어졌죠. 당시만 해도 일본은 서구인들에게 신비로운 동양의 나라였습니다. 소피, 일본에서 진짜 동양 문화를 배워오라고 지도 교수님의 말씀에 따라 교토대학으로 떠났어요. 첫 발을 디딘 간사이 공항에서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목소리도 낮게 대화했죠. 전철에서는 아무도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와, 이게 바로 동양의 풍경. 교토에 도착해서는 더욱 놀랐어요. 천년 고도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기요미즈데라 절에 올라가 교토 시내를 내려다보던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전통 기와 지붕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그 사이로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자리하고 있었죠.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구나. 무엇보다 저를 매혹시킨 건 일본의 장인정신이었어요. 다도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센세이는 이른이 넘은 할머니셨는데 찻잔 하나를 들 때도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어요.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차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서구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 있었거든요. 빠르고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는 서양과 달리 일본은 느림의 미학을 추구했습니다. 도자기 공방에서 만난 장인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의 찻잔을 만드는데 몇 주가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서두르면 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야 진짜가 나와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문화란 시간의 무게를 견뎌낸 것이라는 거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다듬어지는 것이라는 거요. 교토에서 보낸 2년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매일 아침 절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잠에서 깨고 대나무 숲을 거닐며 하루를 시작했죠. 계절마다 달라지는 일본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했고요.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연꽃,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 자연과 인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동양 문화구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어요. 일본에서 돌아온 뒤 저는 동아시아 문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루브르에서도 동양관 큐레이터로 일하며 많은 전시를 기획했죠. 일본 도자기 전시, 우키요의 판화 전시, 일본 현대미술 전시까지 모든 것이 성공적이었어요. 관람객들은 일본 문화의 섬세함과 깊이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어요. 저에게 동아시아 문화는 곧 일본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중국이나 한국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중국 문화는 인정했어요.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찬란한 문명이니까요. 자금성의 웅장함, 만리장성의 위대함, 실크로드의 낭만. 하지만 한국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90년대 후반부터 한국 문화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죠.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유행 아닐까? 일본 문화를 따라한 것 아닐까? 특히 2000년대 들어 K-팝이 유럽에 상륙했을 때는 더욱 그랬어요. 화려한 무대, 격렬한 안무, 시끄러운 음악. 제가 일본에서 배운 고요하고 절제된 미학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저런 게 어떻게 문화야? 그냥 상업적인 오락일 뿐이지. 그런 편견이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2010년대 들어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거든요. 프랑스 젊은이들도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런 자극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거지? 진정한 아름다움을 모르는 건 아닐까? 제 손녀도 그런 시기였어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클레어가 어느 날 집에 와서 한국 음악을 틀어놓고 춤추는 걸 봤죠. 할머니, 이거 진짜 멋있지 않아요? 클레어, 그런 시끄러운 음악 말고 클래식을 들어보렴. 할머니는 정말 구식이에요. 그때도 저는 고집을 피웠어요. 진짜 예술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야.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를 봐. 제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일본 찻잔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고즈넉한 아름다움이야말로 진짜 문화 아닌가? 하지만 최근 들어 앙투안 같은 젊은 직원들이 자꾸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국장님, 한국 문화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전통과 현대를 이렇게 잘 조화시키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조화라니, 그냥 뒤섞어 놓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국장님, 정말 절묘하게 융합시켰다고요. 그런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려고 노력한 적도 없었고요.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만 보고 판단했었던 거죠. 빠르고 자극적일 뿐, 깊이가 없어. 상업적 마케팅의 산물일 뿐이야.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제 인생을 바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이사회에서였어요. 마르텐 국장님, 급한 업무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한국문화재청에서 공식 요청이 들어왔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해달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최근 유럽 각국 문화부에서 한국 박물관 운영 방식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요. 독일, 영국, 이탈리아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솔직히 저희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마르텐 국장님이 동아시아 문화 전문가시니까 직접 가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특히 영국 대형박물관에서도 한국 박물관의 디지털 전시 기법에 대해 문의해왔고, 독일 베를린 박물관 섬에서는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정도로 주목받고 있나요? 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젊은 관람객 비율이에요. 유럽 박물관들은 고령화 문제로 고민이 많은데 한국은 오히려 젊은 층이 더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정부 차원의 공식 업무였거든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하필 왜 한국이야?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었다면 기꺼이 갔을 텐데요. 며칠 후 앙투안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국장님, 한국 출장 같이 가도 될까요? 왜, 자네도 관심 있나? 네, 제 여동생이 파리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거든요. 요즘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어서 저도 궁금해졌어요. 앙투안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여동생 말로는 소르본 대학 한국학과 지원자가 3년 전에 비해 5배나 늘었다고 해요. 정말? 네. 그리고 파리 시내 한국문화원에서 하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항상 대기자 명단이 가득하다고 하더라고요. 한복 체험, 서예 체험, 전통 음식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들이 특히 인기래요.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관심이 늘어난 거지? 여동생이 말하길 한국 문화가 가진 독특한 매력 때문이래요.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고. 전통과 현대의 어우러짐이라.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 아닌가? 아니래요. 일본은 전통은 전통대로, 현대는 현대대로 구분이 명확한데 한국은 그 경계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앙투안이 노트북을 켰어요. 여동생이 보내준 자료가 있는데 보실래요? 화면에는 서울거리 풍경이 나왔어요. 한옥과 고층 빌딩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전통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는 장면. 신기하긴 하네. 그리고 이거 보세요. 한국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레스토랑들이에요. 화면에는 정갈하게 플레이팅된 한식들이 나왔어요. 전통 요리지만 프레젠테이션이 완전히 현대적이었죠.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한국 음식점들이 계속 별을 받고 있다고 해요. 서울에만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수십 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씩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박물관은 어떤가? 여동생이 작년에 서울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왔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인상적이었는데? 전시 방식이 완전히 다르대요. 유물을 그냥 진열만 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람객이 몰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앙투안이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고려청자 전시를 할 때도 단순히 도자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 청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현대에 미치는 영향까지 연결해서 보여준다고 해요. 흥미롭긴 하네. 그리고 박물관 건물 자체도 정말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전통 건축의 미를 현대적으로 해석했다면서 감탄했어요. 특히 야경이 장관이래요. 건물 전체가 은은하게 빛나면서 마치 거대한 보석상자 같다고 하더라고요. 앙투안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말 아름다운 야경이었어요. 현대적이면서도 어딘가 고풍스러운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박물관 주변 용산공원도 정말 잘 조성되어 있다고 해요. 박물관과 자연이 하나가 된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회의적이긴 했지만요. 여동생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한 건 뭔가요? 박물관 직원들의 전문성이래요. 도슨트들이 단순히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관람객과 소통하면서 개인별 맞춤 해설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국어 서비스도 정말 잘 되어 있대요. 프랑스어 안내도 완벽하다고 놀라워했어요. 저는 솔직히 의외였어요. 한국에서 프랑스어 서비스가 그렇게 잘 되어 있나? 네. 여동생이 프랑스어로 질문했는데 직원이 유창하게 대답해줘서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래, 자네도 같이 가자. 젊은 시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인구 5천만 명, 반도 국가, 분단 국가, 역시 복잡한 역사를 가진 나라구나. 한국 전쟁, 일제강점기, 급속한 경제 발전. 자료를 읽어보니 생각보다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진 나라였어요. 6.25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된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발전했다고? 경제 성장 속도도 놀라웠지만 문화적 성취도 인상적이었어요. 올림픽, 월드컵 개최, 그리고 이제는 문화 콘텐츠까지. 이런 역사를 겪고도 문화적으로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나? 오히려 더 궁금해졌어요. 앙투아는 한국어 기초 회화까지 배우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가야죠. 자네 참 열심이구나. 여동생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다고 했거든요. 한국어로 인사하면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자기 문화를 정말 자랑스러워한다고 해요. 외국인이 한국 문화에 관심 보이면 진심으로 기뻐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글쎄, 가보면 알겠지. 출발 전날 밤, 저는 제 일본 찻잔으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한국에서 뭘 발견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걸까?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도 있었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아마 케이팝 열풍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목받는 거겠지. 근본적인 문화적 가치는 여전히 일본이나 중국이 위일 거야. 하지만 곧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공항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와, 이게 한국 공항이야? 샤를 드골 공항이 초라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넓은 공간,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청결함. 파리 공항보다 훨씬 깨끗하네. 앙투안도 연신 감탄하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도 빨랐고 직원들의 영어도 유창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항 직원이 프랑스어로 인사하는 걸 듣고 앙투안이 깜짝 놀랐어요. 국장님, 저 직원이 프랑스어를 하네요. 정말 신기하네. 수화물을 찾는 것도 순식간이었어요. 파리에서는 항상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네. 공항 곳곳에는 한국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물들이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마네킹, 전통 악기 연주 영상, 한국 음식 소개 코너까지. 공항 자체가 하나의 문화 체험 공간이구나.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길을 물어보니 모르는 사람이 직접 안내해 주려고 했습니다. 저기로 가시면 됩니다. 같이 가실래요? 저는 당황했어요. 파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호텔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전철이 정말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좌석도 편안하고 승객들도 질서정연했죠. 파리 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르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속도였어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전철이야? 앙투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국장님, 저기 보세요. 한강이래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강 양쪽으로 늘어선 고층 빌딩들, 그리고 강을 가로지르는 여러 개의 다리들. 생각보다 도시 규모가 크네. 신라 호텔에 도착해서는 더욱 놀랐습니다. 체크인 과정이 정말 빨랐어요. 여권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니까 프랑스어로 바뀌더라고요. 서울에 처음 오셨나요? 관광 명소를 안내해드릴까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이 프랑스어를 이렇게 잘해? 객실에 들어가서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인터넷 속도였습니다. 앙투안, 이거 봐. 인터넷이 엄청 빨라. 파리에서는 영상 하나 보는데도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서는 순식간에 로딩됐어요. 와, 이건 정말 놀랍네요. TV도 초고화질이었고 채널도 정말 많았어요. 프랑스 뉴스 채널까지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기술 수준이 이 정도였나? 저는 솔직히 한국을 과소평가했었어요. 아직 개발도상국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라 호텔 컨시어지에게 저녁 식사 장소를 물어봤어요. 한국 전통 음식을 제대로 맛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미슐랭 가이드는 어떠세요? 저희 신라호텔 23층에 라연이라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이 호텔 안에 있다고요? 네. 미슐랭 2스타를 받은 한식당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곳이에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에 미슐랭 2스타 한식당이 있다니. 예약 가능한가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예약이 가능했어요. 신라호텔 23층 라연에 올라가니 정말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이었어요. 와, 이 풍경 봐요. 한강과 남산타워,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서울의 야경. 파리의 야경 못지않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음식이었어요. 한국 전통 요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코스입니다. 셰프가 직접 설명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 요리가 나왔는데 정말 예술품 같았어요. 이게 한국 음식이야? 플레이팅이 프랑스 파인 다이닝 못지않게 정교했습니다. 붉은 숭어를 바삭하게 구워서 전통 양념으로 맛을 낸 요리입니다. 한 입 맛보는 순간 충격이었어요. 전통적인 한국의 맛이 느껴지면서도 완전히 세련된 맛이었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네. 앙투안도 감탄하고 있었어요. 국장님, 이 요리 정말 대단해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다음에 나온 한우 불고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숯불에 부드럽게 구운 한우입니다. 전통 방식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일반적인 불고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기의 질부터가 달랐고 조리법도 정말 정교했습니다. 이게 정말 불고기야? 제가 생각했던 한국 음식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서비스도 놀라웠습니다. 직원들이 각 요리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이 요리에 사용된 재료는 모두 국내산이고 조리법은 조선시대 궁중 요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한국 전통 발효 기법을 활용해서 깊은 맛을 냈습니다.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루브르의 레스토랑 직원들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정말 세계적인 요리 문화라고 할 수 있겠네. 앙투안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국장님, 한국 음식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을 줄 몰랐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신라호텔 객실로 돌아와서 저는 하루를 정리해봤어요. 공항에서부터 호텔, 그리고 저녁 식사까지.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선입견을 깨뜨렸거든요. 인프라, 서비스, 기술 수준, 음식 문화까지. 이 정도라면 정말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방어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겉으로 보이는 것과 문화적 깊이는 별개야. 내일 박물관에 가면 진짜를 알 수 있을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저는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라호텔 컨시어지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오늘 밤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 콘서트가 있는데 한국 문화를 이해하시려면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요. K-팝 콘서트요? 저는 망설였어요. 시끄러운 음악 콘서트가 문화와 무슨 관련이 있나? 이미 매진된 공연인데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저희 호텔에서 VIP 고객용으로 몇 장 확보해뒀어요. 문화 교류 차원에서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앙투안이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국장님, 한국 문화의 현재를 보려면 이런 것도 경험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동생이 블랙핑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표값이 얼마나 하는데 매진이 되나요? 컨시어지가 설명해줬어요. 가장 비싼 좌석이 27만 원 정도인데 예매 시작 몇 분 만에 매진됐어요. 27만 원? 저는 놀랐어요. 그 정도면 오페라 좌석값과 비슷하네요. 네,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팬들이 와서 표를 구하려고 해요.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고양종합운동장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부터 놀랐어요. 전철 안 곳곳에 블랙핑크 콘서트 포스터와 광고들이 붙어 있었거든요. 이 정도로 대단한 가수들인가? 지하철 안에서도 콘서트에 가는 사람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어요. 블랙핑크 굿즈를 들고 있거나 관련 의상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저기 금발 외국인들 봐요. 블랙핑크 티셔츠를 입고 있네요. 앙투안의 말이 맞았어요. 서양인, 동남아시아인, 중동인까지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죠. 이게 정말 한국 가수 콘서트 맞나?
고양종합운동장역에서 내리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역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모두 같은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죠. 와, 이 인파 봐요. 콘서트장 앞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5만 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경기장 주변이 완전히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와, 이 규모 봐요. 파리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콘서트는 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관객들의 열정이었습니다. 콘서트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한국어로요. 저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노래하고 있어.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어 가사를 정확하게 따라 부르고 있었거든요. 입장할 때 보니 정말 대단한 시설이었어요. 호텔에서 어떻게 이런 좋은 자리를 구했지? 우리 좌석은 VIP석이었습니다. 무대가 정말 잘 보이는 위치였어요. 콘서트가 시작되자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무대 연출이 정말 화려했습니다. 거대한 LED 스크린, 레이저 쇼, 그리고 정교한 안무까지. 이 정도 수준이면 세계 최고 수준이네. 브로드웨이나 라스베이거스 쇼 못지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관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5만 명이 하나가 되어 떼창을 하는 모습. 하나, 둘, 셋, 뛰어.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도 완벽하게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음악 자체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자극적이었거든요. 역시 젊은이들 음악이구나. 하지만 무대 위 가수들의 전문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노래, 춤, 퍼포먼스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저 정도 실력이면 정말 프로 중에 프로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언어적 소통이었어요. 블랙핑크 멤버들이 영어, 일본어, 그리고 간단한 프랑스어까지 구사하며 관객들과 소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리에서 오신 팬 여러분. 프랑스어로 인사하는 순간 프랑스 관객들이 열광했어요.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글로벌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겠네. 옆자리에 앉은 프랑스 젊은이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이거 정말 대박이야. 루브르보다 훨씬 짜릿해. 맞아. 이게 진짜 문화 체험이지.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루브르보다 짜릿하다고? 제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루브르를 이 시끄러운 콘서트와 비교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마음속으로 반발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이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더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구나. 콘서트 중간에 블랙핑크가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왔어요. 현대적으로 해석된 한복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와, 저게 한복이에요. 관객들이 환호했어요. 그리고 한국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을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통을 현대에 녹여내는구나. 저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하는 일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콘서트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앙투안이 말했어요. 국장님, 어떠셨어요? 솔직히 생각보다 인상적이었어. 저기 보세요. 저 외국인들 표정 보세요. 정말 감동받은 표정들이었어요. 한국이 정말 멋진 나라구나.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이 생겼어. 이런 말들을 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루브르가 과거의 위대함을 보여준다면 이런 콘서트는 현재의 생생한 문화를 전달하는 거구나. 둘 다 나름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석연치 않았어요. 그래도 이런 상업적인 것과 진정한 문화유산은 다르지. 내일 박물관에 가면 확실해질 거야.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기사가 말했어요. 오늘 블랙핑크 콘서트 보고 오셨어요? 표 구하기 정말 어려웠을 텐데요. 호텔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자랑이죠.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을 사랑하게 만드는 가수들이에요. 기사의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구나. 실내 호텔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다른 투숙객들도 콘서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환상적이었어. 한국 문화의 힘을 실감했어. 독일어였어요. 이 정도면 정말 세계적인 현상이구나. 객실에 들어가서 저는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어요. 점심에는 미슐랭 투스타 한식당에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맛보고 저녁에는 K-팝 콘서트에서 한국 문화의 현재를 목격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독특하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힘.
이런 게 바로 문화의 영향력이구나.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과연 깊이도 있을까? 내일 박물관에서 확인해보자. 그날 밤 저는 조금 복잡한 기분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이번 출장의 본 목적인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신라호텔에서 택시로 20분 거리였어요.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주세요. 택시기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박물관이 정말 인기해요. 아침 일찍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캐대언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요. 오픈런 한다고 새벽부터 줄 선대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박물관에서 오픈런을 한다고? 택시에서 내려 박물관으로 향하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직 개관 30분 전인데도 입구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다 박물관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거야? 앙투안도 깜짝 놀랐어요. 국장님, 저기 보세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네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 학생들, 가족 단위 관람객들, 그리고 놀랍게도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저기 일본 사람들도 있고 유럽 사람들도 보이네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옆에 선 일본인 관광객과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은 처음이세요? 아니에요. 세 번째예요. 캐대언 보고 나서 한국 전통문화에 관심이 생겨서 왔어요. 정말요? 네. 드라마에서 본 유물들을 직접 보고 싶어서요. 특히 반가사유상이요.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드라마 때문에 박물관을 찾는다니. 개관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픈런이었습니다. 뛰어가지는 않았지만 빠른 걸음으로 입구로 향했어요. 와, 정말 박물관 오픈런이네. 박물관 건물 자체도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건물 디자인이 정말 세련되네. 입구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관람객이 많아서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열기가 오히려 신기해요. 들어가자마자 또 다른 인파를 목격했습니다. 관람객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쪽은 전시관으로, 다른 한쪽은 저기는 어디로 가는 거죠? 뮤츠샵이라고 하는 굿즈 매장이에요. 정말 놀라웠어요. 박물관 굿즈를 사려고 별도의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다니. 굿즈를 사려고 줄을 서요? 네, 요즘 정말 인기가 많아서요. 특히 호랑이 까치 키링은 몇 달 대기해야 해요. 저는 먼저 전시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본격적인 관람이 시작되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시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단순히 유물을 진열해 놓은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람객이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고구려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디지털 안내판에서 나오는 음성이 마치 그 시대로 시간여행을 하는 느낌을 줬어요. 이런 전시 방식은 처음 보네. 루브르에서도 오디오 가이드는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몰입감 있게 만든 건 본 적이 없었어요. 청자실에서는 더욱 놀랐습니다. 고려 청자를 단순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청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시대의 생활상, 현재에 미치는 영향까지 연결해서 보여줬습니다. 이 청자는 1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도슨트의 설명이 정말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관람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진지하게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캐대언에서 본 그 청자 맞네. 와, 실제로 보니까 더 아름다워. 이런 대화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앙투안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국장님, 저 젊은이들 표정 보세요. 정말 진지하게 감상하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습니다. 금속공예실에서는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백제 금관, 신라 금관의 정교함이 루브르의 어떤 유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었나? 제가 동아시아 문화를 과소평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광경은 뮤츠샵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시 관람을 마치고 굿즈샵에 가보니 정말 인산이네였어요. 30분 넘게 둘러보고 있는데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30대 여성이 친구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호랑이 까치 안전 키링 여러 개 사야겠어. 미국 친구들 선물로 60대 어머니가 딸과 함께 와서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미국에 있는데 최근에 친구들이 한국 전통 굿즈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요. 더 놀라운 건 외국인 관광객들이었어요. 일본에서도 국립중앙박물관 굿즈가 인기가 많아요.
일본에서 온 관광객이 제품 품질이 정평이 나서 선물용으로 여러 개씩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인기면 정말 대단한 거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신사임당 굿즈 찾으러 왔는데 품절 50대 여성이 실망하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과 와서 구경하는데 요즘은 인기 상품들이 금방 품절. 직원에게 물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호랑이 까치 키링은 지금 주문해도 10월에나 받을 수 있어요. 10월에요? 네, 그것도 예약이 거의 마감 단계예요. 이 정도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인기였어요. 파리의 어떤 박물관 굿즈도 이 정도 인기는 없었거든요. 뮤즈샵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인기가 놀라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도 됐습니다. 박물관이 너무 상업적으로 변하는 건 아닌가? 앙투안이 제 생각을 읽었나 봐요. 국장님, 하지만 이런 인기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진정한 문화 감상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오늘 본 것만으로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가 생각보다 훨씬 깊이 있고 아름답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대중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것. 내일은 사유의 방을 꼭 가봐야겠어. 그곳에서 진정한 한국 문화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조용한 시간에 진짜 한국 문화의 깊이를 확인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개관 시간에 맞춰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입구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네. 사유의 방으로 향하는 길에 어제 만났던 도슨트를 다시 만났어요. 어제 오셨던 프랑스 분이시네요. 오늘은 사유의 방을 보러 오셨나요? 네, 한국 문화의 정신적 깊이를 경험해보고 싶어서요. 좋은 선택이세요. 하지만 요즘 사유의 방도 관람객이 많아서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도슨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사유의 방에 들어서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명상을 위해 고요하게 설계된 공간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가 사유상 앞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 있었어요. 중국어로 감탄하는 것 같았어요. 캐대언에서 본 것보다 훨씬 신비로워. 한국어를 구사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셀카를 찍는 사람, 반가 사유상과 함께 인증샷을 찍는 사람들.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로 더 좋은 포즈를 잡으려고 자리를 옮겨가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이게 사유의 방이야? 원래 이 공간은 조용히 명상하며 반가 사유상의 깊이를 느끼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여기서 어떻게 사색을 하라는 거야? 앙투안도 당황스러워했어요. 국장님, 생각보다 시끄럽네요. 그때 옆에서 한국인 중년 남성이 딸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어라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표정을 보니 뭔가 아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예전에 조용했던 박물관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이 공감했어요. 맞아, 저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도슨트에게 물어봤어요. 원래 사유의 방이 이렇게 복잡했나요? 아니에요. 예전에는 정말 고요한 공간이었죠.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서 반가 사유상을 바라보며 명상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캐대언 방영 이후로 관람객이 급격히 늘면서 본질이 변해버린 거군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상업주의가 문화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젊은 한국인 도슨트가 다가왔어요. 혹시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반가 사유상에 대해 설명해 드릴까요? 네, 듣고 싶습니다. 이 반가 사유상은 6세기에서 7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슨트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도슨트의 설명이 시작되자 주변 관람객들도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도 사진 찍는 것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반가 사유상의 자세를 보세요. 한쪽 다리를 내려뜨리고 다른 쪽 다리 위에 발목을 올린 자세죠. 이 자세는 깊은 사색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고통을 어떻게 구원할지 고민하는 자세예요. 저는 점점 몰입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 손의 자세를 보세요. 턱에 살짝 댄 이 손가락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깊은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반가사유상을 다시 보니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단순한 불상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을 담고 있는 철학적 작품이었습니다. 이 미소를 보세요. 신비로우면서도 자비로운 미소죠. 1500년 전 작가가 이 미소에 어떤 마음을 담았을까요? 정말 신기했어요. 시끄러웠던 중국인 관광객들도 모두 조용히 도슨트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한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어로 질문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왜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도슨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알려지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캐대언 같은 콘텐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저는 반발심으로 물었어요.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해진 게 과연 문화재를 위해 좋은 일일까요? 도슨트가 저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좋은 지적이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깨달은 게 있어요. 뭐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도슨트가 반가사유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반가사유상이 담고 있는 철학과 아름다움은 1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수록 그 본질은 오히려 더 오래 전해집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는 소수의 전문가들만 이 작품의 가치를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을 알게 됐죠. 그 중에서 진짜로 감동받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도슨트의 말을 들으며 뭔가 변화를 느꼈어요. 많은 이들이 사랑할수록 오래 간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문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 진짜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도슨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다시 반가사유상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주변은 시끄럽고 복잡했어요. 하지만 반가사유상 자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고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15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그 표정으로요. 아, 그렇구나.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본질은 정말 변하지 않는 거구나. 변하는 건 사람들의 관심과 접근 방법일 뿐이고요. 저는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루브르의 모나리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사진을 찍고 시끄럽게 해도 모나리자의 본질적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거고요. 정말 그렇네요. 저는 도슨트에게 말했어요. 저도 이제 이해했어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 도슨트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전문가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뻐요. 사유의 방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가졌던 편견과 선입견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앙투안이 저에게 물었어요. 국장님, 어떠셨어요? 정말 깊이 감동받았어. 반가사유상이 아름다웠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 뭐려? 진정한 문화는 독점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라는 걸. 일주일간의 한국 출장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샤를 드 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복잡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정말 많은 걸 보고 왔네. 앙투안도 여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국장님, 이번 출장 정말 의미 있었어요. 그래, 나도 많은 걸 배웠어.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신라 호텔에서의 라연 식사, 블랙핑크 콘서트 모습,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반가사유상까지. 이 모든 게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구나. 며칠 후 유네스코 문화이사회에서 공식 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유럽 각국의 문화부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마르텐 국장님, 한국 현지 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국립중앙박물관은 이제 세계 젊은이들의 새로운 문화 성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한국은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완벽하게 융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넷플릭스 콘텐츠 하나가 전 세계 젊은이들을 박물관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관람객이 전년 동기 대비 300% 증가했고 외국인 비율이 40%를 넘었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진정한 문화적 관심입니다. 독일 문화부 관계자가 질문했어요. 하지만 그런 상업적 접근이 문화재의 본질을 훼손하지는 않나요?
저는 잠시 방가사유상을 떠올렸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수록 문화재의 가치는 오히려 더 오래 전해집니다. 영국 대형박물관 관계자가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인 벤치마킹 포인트가 있다면? 첫째, 스토리텔링을 통한 몰입형 전시입니다. 둘째, 전통문화와 현대 콘텐츠의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셋째, 고품질 굿즈를 통한 문화 확산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유익한 보고였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사례를 연구해봐야겠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손녀 클레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한국 다녀오셨어요? 응, 정말 놀라운 나라더라.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음식, 콘서트, 박물관. 모든 게 인상적이었지만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어. 마음가짐이요? 자신들의 문화를 정말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더라. 클레어가 눈을 반짝였어요. 할머니, 그럼 케이팝도 보셨어요? 블랙핑크 콘서트를 봤어. 정말요? 부러워요. 저는 웃었어요. 예전 같으면 손녀의 취향을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클레어, 캐데언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알아? 당연히 알죠. 할머니도 아세요? 한국에서 들었어. 같이 볼까? 클레어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캐데언을 보자고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넷플릭스를 켰습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시작되자 저는 정말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어요. 화려한 영상미, 한국 전통문화 요소들, 그리고 현대적 감각. 와, 할머니 이거 진짜 멋있지 않아요? 클레어가 신나서 설명해줬어요. 저기 나오는 한복 정말 예쁘죠? 그리고 저 전통 악기 소리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이 드라마 속에서 아름답게 재해석되어 있었거든요. 정말 잘 만들었네. 할머니,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세대가 왜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지. 저는 클레어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이제 알겠다. 내 세대가 왜 한국을 사랑하는지. 문화는 나이나 국경을 넘나드는 거구나. 다음 날, 저는 제 사무실을 새로 꾸미기 시작했어요. 책상 위에 있던 일본 찻잔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한국에서 가져온 국립중앙박물관 야경 사진을 걸었어요. 루브르 사진과 나란히 말이죠. 앙투안이 들어와서 보더니 웃었어요. 국장님,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변한 게 아니라 깨달은 거야. 뭐려? 루브르의 품격은 여전히 위대해. 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이 향하는 곳은 서울이야. 둘 다 각각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앙투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과거의 위대함과 현재의 생동감, 둘 다 소중하죠. 그날 오후, 저는 손녀 클레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클레어, 다음 휴가 때 할머니와 서울 여행 어때? 정말요? 할머니가 서울 가자고요? 응, 할머니가 직접 안내해 줄게. 국립중앙박물관도 가고, 한국 음식도 먹고, 와, 정말 기대돼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루브르 피라미드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제 서울의 야경도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화는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우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문화의 의미를 깨달았다. 문화는 박물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조화였다.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와 나누는 관대함이었다. 이제 나도 그런 마음으로 문화를 바라보고 싶다. 마지막 줄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루브르의 품격은 여전하다. 그러나 지금 젊은이들이 향하는 곳은 서울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문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시 서울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손녀와 함께 갈 다음 여행을 생각하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문화 교류가 시작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